우선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는 저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제 코로나19 데이터를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발생률이라든지 사망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성적인데 아주 거의 뭐 탑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환자 발생이라든지 사망률이 낮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최근에 많이 생겨서 그렇긴 하지만 워낙이 그 발생률이 낮아서 우리나라의 백신 그 임상 시험을 못할 정도로 발생률이 낮다.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뭐 정부가 열심히 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잘 협조한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몇 가지 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제가 민낯을 좀 보게 된 거는 우리나라 의료계가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의료라 그러면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우수한 의료진에 그다음에 그 훌륭한 건강보험 체계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중환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병실을 막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왜 그럴까? 병실은 많다는데 들어갈 데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볼 수 있는 중환자실 병실이 외국과는 달리 전부 다인실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시쳇말로 이 중환자 진료를 싸구려로 하고 있었나 하는 거를 대변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구조나 인력 이건 더 그렇습니다. 외국의 OECD 국가의 중환자실 인력 배정을 보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의료진들이 정말 우수한 의료진들이 열심히 봐왔기 때문에 사고 안 나고 보고 있었다 하는 게 지금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의원급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이제 오픈하려고 전국에 다 공모를 했습니다. 정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원급에서 호흡기 환자를 이제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원이 한 군데도 없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열악하다는 거죠. 의사 한 명, 간호사 한두 명에다가 방 두 개,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감염 환자를 보고 있었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의료 체계 말하지만 정말 보건소가 정말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하지 않았고 또 지방 의료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그런 공공의료의 본연적인 임무에 소홀했었다 하는 것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벌써 짧게 얘기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발생하고 변이도 생기고 백신도 나오고 뭐 치료도 위드 코로나 시대도 가고 하는데 사실 아쉬운 점은 이게 그동안에 이 정말 전문가 집단 이런 하고 정부하고 정말 긴밀한 소통이 있었나 하는 게 정말 아쉬웠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라도 좀 복원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 기회냐 위기냐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의료계에는 기회가 온 것이죠. 뭐 지금 의료 분야에 우리나라의 많은 진단 회사가 외국으로 나가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국 우리의 미래가 이 인류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의료가 보건이 발전해야 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신 거죠. 인구가 늘어났고 도시로 집중화됐고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합니까? 저희가 뭐 농담 삼아서 뭐 비행기 타고 뭐 동경 가서 라면 먹고 온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현실이 된 것처럼 그 사이에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여행 자유화되고 20, 3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유동인구가 늘어났고 도시 집중도 늘어났고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감염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새로운 영역, 새로운 공간으로 갈 때마다 의료 서비스가 따라가야 됐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도 공군에서 의료가 필요하고요. 물속으로 잠수함으로 들어가도 그렇고 또 우주로 나가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인류가 굉장히 집중되고 이런 그 이동이 많은 사회가 됐을 때 기회 요인이 굉장히 크다. 경제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볼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줬고 우리에게 또 잘 방역을 했기 때문에 기회도 있었다. 이런 차원의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땠는가? 뭐 잘했지만 조금 비교를 아까 그 정혁 박사님 자료를 보면 거의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시게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료가 선진국 자료가 많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것과의 효과를 비교했는데 저는 이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의병과 용병의 차이 아닌가 좀 엉뚱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원래 그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외부에 환란이 생기면 코로나도 하나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방어하고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거 잘 이해 못 하거든요. 이제 용병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잘 이겨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한 자금 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용병을 끌어들이니까 나중에 힘들어했다. 뭐 이런 평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부 중심으로 방역을 했지만 결국 이 의료계도 그렇고요. 또 국민들이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셔서 의병처럼 정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서구 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뭐 각종 이제 민간에 있는 곳에다가 여러 가지 간단한 협력 체계를 만들면서 대응해 온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 있는 의료 시스템을 동원하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코드만 상병 코드만 붙여주면 모든 비용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방식의 이 동원 체계를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큰 틀에서 말하자면은 의료가 공공 영역은 복지라는 측면으로 그리고 민간에서는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의료 정책 자체를 이원화시켜서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공성을 그렇다고 해서 뭐 공공에 투자되는 걸 빼서 뭐 민간을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공공성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니까 정책 자체를 좀 이원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건강관리 서비스하고 의료 서비스하고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생체 정보냐 의료 정보냐 이런 거에 대한 경계도 지금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이제 고령층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소득이 높아진 그러니까 자산이 더 많고 그리고 연금 1인당 연금 수급액도 훨씬 높거든요. 점점 커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겨냥한 어떤 그 모델 서비스라든가 원격 뭐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기에는 너무나 그 법적인 모호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터줘서 민간에서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디지털 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법제화를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헬스 산업은 디지털 혁신하고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조랑 서비스 같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높은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 산업은 벤처, 스타트업 이런 중심의 융복한 산업 생태계랑 다양한 사업 모델이 혼재된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률적 지위가 좀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 간의 역할이 분산돼서 산업으로 해서의 어떤 개념의 정의라든가 지원책 등이 부재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대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등의 활용을 통해서 디지털 헬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 헬스 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 체계 그리고 지원 제도 체계화를 법제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규제 완화에 대한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도 워낙 많겠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 또 개인들의 건강 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 같은 보건의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면은
기관의 자체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고 추가로 IRB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이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관 소속이 아닌 인사가 50% 이상 참여한 기관 자체 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가명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가 IRB 면제 같은 그런 규제 완화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에서 산업 지원에 관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기술하고 제약 분야가 결합된 그런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2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제약 시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용 분야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헬스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스타트업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들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체외 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등을 신속하게 제작하고 공급함으로써 K-방역이라는 성공시장을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나 전자약 같은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평가 유예 절차 간소화 및 보험 수가 반영 같은 전향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한다면 아마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규제 자유 특구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에서 꼭 검토해야 되는 분야가 바로 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성장성이 매우 높은 디지털 헬스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와 현장을 연계하고 인적 자원 개발 측면에서 인력 양성 및 인력 이동을 위한 재교육 등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헬스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독감의 발병을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CDC가 아니었고 구글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에 검색을 할 때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 그 독감에 대한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색하는 것을 보고 구글이 먼저 알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IT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전염병이나 뭐 이런 쪽에서 활용한 하나의 사례가 되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IT 입장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일찍부터 보건복지부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잘 해왔다, 그런 부분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IT가 조금은 기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전 세계에서 접종자에 대한 예약 관리며 그 다음에 그 접종률, 그 다음에 예약 상황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것으로 이제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IT 기술을 활용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앞서 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지금 2년이 이제 코로나 발발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한국의 대응은 저는 썩 잘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는 뭐 일단 정부 중심의 방역과 국민의 협조, 그다음에 의료계의 또 이 피나는 노력과 고생이 당연히 같이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잘했지만 사실 어떤 정부의 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데는 조금씩 늦거나 미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이나 언론의 비판을 받았을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일단 잘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오미크론 이 변이라든지 이런 변이나 큰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런 그 대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1년 전에 작년 초에부터 저희 이 언론사도 그렇고 뭐 이런 각종 포럼 행사에서 전문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 분은 그때 처음에 잘했지만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뭐 변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발생을 대비해서
그 감염병 상시 대응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 주장한 게 의료계나 전문가분들이 주장한 게 이런 지금과 같은 오미크론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중환자가 발생하고 하니까 그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 한계에 봉착하고 이런 상황이 갑자기 닥치니까 그때부터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급하니까 뭐 의료계 오히려 더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을 때 발생을 예측을 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할 다가올 그런 상황들을 좀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해놓았으면은 사실 지금과 같은 그런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덜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성과라고 한다면은 뭐 초창기에 사실 우리 그 진단 키트 검사라든지 뭐 이렇게 추적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외신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서 사실 그때 언론에서 많이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죠. 하지만 지금 그때 이렇게 진단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세계 수출하고 하는 기업들이 뭐 저는 취재나 이런 거 하면서 그분들을 조명하고 이야기를 자꾸 듣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그분들이 지금 세계에서 자기의 진단 제품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간단히 취재하고 해서 보도되는 거 말고 어떤 정부 차원에서 사실 이런 포럼에도 그 실질적으로 진단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K 방역을 알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든 그런 기업들에 계신 분들을 한번 CEO나 이런 분들을 나오시게 해서 1년 전에 사실 그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떤가? 정부가 그때 지원한다고 그러고 해서 그럼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또 다른 규제는 없고 좀 해결해 줄 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듣는 자리를 우리 뭐 이런 포럼이나 또 아니면 정부 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좀 마련해 줬으면 하고요.